1759년 조선 궁궐에서 전례 없는 혼인이 치러졌습니다. 신랑의 나이 66세, 신부의 나이는 고작 15세, 무려 51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신랑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였고 신부는 경주 김씨 집안의 어린 소녀 김씨였습니다. 이 기묘한 혼인은 단순한 왕실의 재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50년간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권력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15세 소녀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그녀는 왜 손자뻘 되는 정조와 평생을 적대하며 싸워야 했을까요? 그리고 정조가 죽은 후 그녀가 벌인 복수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집요하고 치밀했던 한 여인의 권력 투쟁기이자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 복수극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7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조의 첫 번째 계비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64세였던 영조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조정 대신들은 빠르게 재혼을 추진했습니다. 왕실에는 반드시 왕비가 있어야 했고 특히 국상과 의식을 주관할 여주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론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론의 핵심 가문인 경주 김씨 집안의 딸을 왕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소녀가 바로 김한구의 딸, 당시 13세였던 김씨였습니다. 1759년 6월 드디어 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66세의 노왕 영조와 15세 소녀 김씨의 혼인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궁중은 술렁였습니다. 이런 나이 차이의 왕실 혼인은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신부의 태도였습니다. 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김씨가 처음 대궐에 들어왔을 때 나이든 상궁들이 어린 왕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15세의 김씨는 서슴없이 그들을 질책하고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저리 어린 나이에 저토록 대범하고 엄한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 그녀는 타고난 권력가였습니다. 1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66세 노왕의 젊은 아내라는 위치는 그녀에게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사도세자는 이미 세자로서 많은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고 아들 세손, 훗날 정조도 있었습니다. 영조가 죽으면 당연히 사도세자가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15세 소녀 김씨는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왕비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그녀의 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비극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녀는 단순한 방관자였을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가해자였을까요? 1762년 윤오월,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임모화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18세의 젊은 왕비 정순왕후도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한중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정순왕후의 역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조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에 섰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께서는 내전에서 조용히 계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 그것이 정순왕후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18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이미 권력의 역학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으면 세손이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세손은 당시 11세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영조가 죽는다면 어린 세손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실권을 쥐게 될까요? 바로 대비인 정순왕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순왕후의 뒤에 있던 세력입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들, 특히 정후겸과 김귀주, 그리고 화완옹주 같은 인물들이 정순왕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원했고, 정순왕후는 그들의 뜻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일화가 흥미롭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5일째 되는 날, 해경궁 홍씨가 정순왕후를 찾아가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주상 전하의 뜻이시니 어찌 내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18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숨을 거둔 후 정순왕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녀는 영조에게 세손 정조를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손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도세자와 세손의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영조는 정순왕후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세손은 법적으로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정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는 생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1764년 정순왕후는 중전의 자리에서 물러나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영조가 또다시 재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대비라는 위치가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776년 3월 10일,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영조가 승하한 것입니다. 52년간 조선을 통치한 장수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세손이 왕위에 올라 정조가 되었습니다. 24세의 젊은 왕과 31세의 대왕 대비, 두 사람의 본격적인 권력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조는 정순왕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문씨는 즉위 20일 만에 축출되고 5개월 만에 사약을 받았는데 정순왕후는 왜 무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문씨와 달랐습니다. 그녀 뒤에는 노론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아무리 왕이라 해도 조정의 절반을 장악한 노론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정순왕후는 왕실의 어른이자 대왕 대비였습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정조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정순왕후의 힘을 조금씩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위 세력인 김귀주의 중용 시도를 막고 정후겸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 본인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자신을 해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1776년부터 1800년까지 무려 25년간 정조와 정순왕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할머니와 효자 손자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제거하려는 적이었습니다. 정조 즉위 초기 정순왕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린 왕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조에게 은근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가 대비로서 국정을 함께 돌보겠다는 명분으로 수렴 청정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할마마마께서는 편히 쉬소서. 국정은 내가 돌볼 것입니다. 공손하지만 거절의 뜻이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손자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777년 첫 번째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가 영의정에 임명되는 문제였습니다. 노론은 김귀주를 영의정에 앉혀 정순왕후의 힘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을 영의정에 임명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 대신들을 통해 압박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김귀주는 대왕 대비의 친척으로서 마땅히 중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결에서 정조가 이겼습니다. 김귀주는 영의정이 되지 못했고 정순왕후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1779년 홍국영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조의 최측근이자 개혁의 핵심이었던 홍국영이 제거된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홍국영의 권력 남용이 문제였지만 배후에는 정순왕후와 노론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고 홍국영의 비리를 조사하는 신하들을 은밀히 지원했습니다. 결국 홍국영은 실각했고 정조는 가장 믿었던 측근을 잃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정순왕후가 이겼습니다. 정조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785년 정조는 장용영을 설치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부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를 경계했습니다. 주상께서 사병을 기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국방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장용영은 설치되었고 이후 1793년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1785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순왕후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이는 선왕 영조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노론 대신들도 연일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밀한 명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효장세자의 양자로서 조상을 모시는 것입니다. 결국 1789년 사도세자의 묘는 수원 화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대결에서도 정조가 이겼습니다. 정순왕후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젊은 왕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조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를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주상께서 후사가 없으시니 종친 중에서 양자를 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1790년 정조에게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순조가 되는 왕자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조의 대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다시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조선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조가 급서한 것입니다. 향년 48세, 재위 24년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6월 중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정조가 불과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정조는 등에 종기가 났고 그것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종기 때문이었을까? 야사에는 독살설이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종기 악화가 공식 사인으로 남아있지만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누구에게 가장 유리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조가 죽자 즉시 왕위에 오른 사람은 11세의 순조였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누가 실권을 쥐게 될까요? 바로 대왕 대비인 정순왕후였습니다. 정순왕후는 55세였습니다. 그녀는 25년간 정조에게 억눌려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정조가 죽은 지 불과 3일 만인 7월 2일 정순왕후는 수렴 청정을 선포했습니다. 임금이 어리니 내가 정사를 돌보겠다. 그녀가 4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15세에 입궐한 이후 지금까지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참고 기다렸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 청정이 시작되자 조선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들이 하나둘씩 폐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장각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장용영도 곧 해체되었습니다. 정조가 등용했던 남인과 소론 인사들이 대거 제거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노론 일당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친족과 노론 핵심 인물들이 조정의 요직을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조카 김관주와 김조순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조가 아꼈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정조의 최측근이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최재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적극 지원했던 남인의 영수였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를 노골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최재공은 결국 실각했고 실의에 빠져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조가 아꼈던 이가화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를 천주교 연루 혐의로 처형했습니다. 정순왕후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조가 아꼈던 제도와 정책까지 모조리 뒤집었습니다. 정조가 평생을 바쳐 만든 수원 화성은 방치되었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새로운 수도 건설 계획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순왕후는 정조의 업적 자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왕께서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치를 했다며 정조를 비판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가장 큰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묘를 옮기고 추승 사업을 벌이고 혈륭원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를 다시 역적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난행을 저질러 선왕 영조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받은 것이다 라며 임모화변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정조의 평생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복수극은 정조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25년간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켰습니다. 정조가 이룬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정조가 아낀 사람들을 제거하고 정조의 업적을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를 더 계획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탄압, 신유박해였습니다. 1801년 정월, 정순왕후는 천주교 탄압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박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종교 탄압 중 하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신유박해는 천주교를 금지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주교는 조선의 유교 질서를 파괴하는 사교이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 훨씬 컸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구실로 정조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정조 시대에 등용되었던 남인과 소론 인사들 중 많은 수가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들을 천주교도로 몰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1801년 2월,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금부도사를 전국에 파견해 천주교도들을 색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정조와 관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승훈, 정약종, 권일신, 이들은 모두 정조시대에 활약했던 남인 학자들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들을 가차없이 처형하거나 유배했습니다. 이승훈은 참수되었고 정약종은 처형, 정약용은 유배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루 범위의 확장이었습니다. 천주교도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고문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연루된 사람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탄압이 끔찍했습니다. 강완숙이라는 여성은 천주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했습니다. 이순희는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정순왕후 자신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1801년 한 해 동안 신유박해로 최소 수백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 1년 만에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신유박해를 통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첫째, 정조의 정치적 유산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정조가 키운 인재들이 모두 제거되거나 유배되었으니까요. 둘째, 노론 일당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남인과 소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정순왕후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잔혹한 탄압은 후대에 고스란히 기록되었고 그녀는 영원히 폭군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1802년
정순왕후는 또 한 번 권력을 강화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순조의 비 순론왕후를 간택할 때 그녀는 자신의 친족인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조는 죽었고 그의 유산은 모두 지워졌으며 자신의 가문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정순왕후는 약 46년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15세에 입궐하여 1805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의 인생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1810년 순조는 아버지 정조에 대한 추승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반대했습니다. 선왕의 일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순조는 할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정순왕후는 여전히 조선 최강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것은 친족들이었는데 그들마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원귀에 쉬었다. 물론 이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1830년대 들어 정순왕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순조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도 이미 그녀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1805년 2월 12일 정순왕후가 승하했습니다. 향년 60세 전후였습니다. 정순왕후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대왕 대비로서 마땅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승리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녀는 정조를 이겼고 평생 권력을 누렸으며 자신의 가문을 최고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역사는 정조를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개혁을 추진한 계몽군주, 백성을 사랑한 현명한 왕으로 칭송받습니다. 그가 이루지 못한 꿈들조차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반면 정순왕후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권력욕에 눈이 먼 여인, 잔혹한 탄압을 주도한 폭군,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반동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그녀가 누린 수십 년간의 권력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정순왕후는 권력 게임에서는 이겼지만 역사의 심판에서는 완패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악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현대의 드라마와 소설에서 정순왕후는 항상 냉혹한 악녀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순왕후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15세에 66세 노왕의 아내가 되어야 했던 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아야 했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냉혹해져야 했습니다. 정순왕후의 비극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고 왕실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순왕후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순왕후와 정조의 대결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와 신시대의 충돌이었고 기득권과 개혁의 대립이었으며 노론 일당 체제와 탕평책의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조의 개혁이 완성되었다면 조선은 근대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정조는 48세에 죽었고 정순왕후는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순왕후 사후 안동 김씨 세도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면서 안동 김씨의 권력은 무너졌고 그 자리를 흥선대원군이 차지했습니다. 결국 정순왕후가 이룩한 권력 체계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붕괴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은 것들은 모두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순왕후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수십 년간 권력을 누렸지만 그 권력은 그녀가 죽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둘째,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생전에는 승리자였지만 역사는 그녀를 패배자로 기록했습니다. 셋째,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복수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조선의 개혁을 좌절시켰습니다. 넷째, 시대를 역행하는 자는 결국 역사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렀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정순왕후 김씨, 그녀는 조선을 2번 통치한 최강의 대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권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고 그녀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을 기억합니다. 역사는 승자가 아니라 옳은 편을 지지합니다. 정순왕후는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805년 겨울, 한 노파가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권력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후손도, 좋은 평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악명뿐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정순왕후는 권력을 파괴와 복수에 사용했고 그 대가로 영원한 악명을 얻었습니다. 반면 정조는 권력을 개혁과 백성을 위해 사용하려 했고 그 대가로 영원한 존경을 받습니다. 비록 그의 꿈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시도만으로도 역사는 그를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자는 정조였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이상은 후대에 계승되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납니다. 정순왕후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한 시대를 뒤흔든 인물들의 이야기는 결국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걸 남깁니다. 정순왕후 김씨, 조선을 2번 통치했지만 역사에 2번 저주받은 여인.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지만 가장 비극적이었던 권력자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